공동체 북포럼 대전 3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봄밤에 한때는 천금의 값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프닝 하면서 우리 패널분들 모셨는데요. 네, 각자 본인 소개들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고향은 땅이 아니랍니다.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문득 저는 북포럼 대전도 어쩌면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책을 만나러 온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만나는 그런 따뜻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맞는 37회 공통적인 건 자리가 계속 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자리를 패널을 맡은 신철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네, 저는 이 북프롬에 저번에 한번 출연하고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왠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좀 삼행시로 하겠습니다. 좀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조윤진입니다. 네. 조우성 변호사님을 만나러 윤기 나는 여자 윤진이가 왔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진지한 만남을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미지는 차갑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마음이 따뜻한 남자 한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봄을 맞이해서 그런지요. 진짜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모실 작가님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네, 조우성 변호사님이신데요. 뚜벅이 변호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기업분쟁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변호사로서 또 소송과 자문 업무도 하시고요. 협상 컨설팅, 또 CEO의 협상 강의나 리더십 강의, 변호사로서의 그런 업무도 하시지만 강연도 또 직접 하고 계십니다. TV에도 여러 번 나오셨던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와, TV에서 볼 때보다 실물 보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보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누구나 바라는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이 옆에 와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한 10분 정도요. 책에 관련된 것도 좋고요. 또 시청자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 책 안 읽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함께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직접 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대전은 저희 작은아버님이 여기서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경남 출신이라서 원년부터 롯데 팬이었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한화로 오셔가지고 제가 올해부터 이제 한화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으로 오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제 책을 주제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책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뭐 아직까지도 작가라고 뭐 불릴 만한 정도의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고작 책을 한 권밖에 안 냈으니까요.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뭐 내고 싶어서 냈다기보다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 9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91년도에 합격하고 92년, 93년 사법연수원 과정 마치고 94, 5, 6 3년 동안 군대 갔다가 이제 97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감정 노동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한 회의를 5건을 하면 그 5건의 회의에서 제 앞에 오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지금 억울하고
열받고 화나고 이런 분들만 제가 매일같이 만나거든요. 그 생활을 20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있어요. 이기든 지든. 물론 잘 합의를 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린 나이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어떻게 내 감정 조절을 할 거냐라는 데서 참 고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인문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사건을 리딩해 가려고 하면 제가 나이는 어리니까 역사나 철학이나 심리나 이런 걸로 그분들을 리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책은 2013년 4월 달에 나왔는데 2012년 1년 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죠.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12년 4월경에 한 3년 동안 끌어오던 사건에서 전부 패소를 한 거예요. 정말 지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제 그 친구의 사건을 한 1년간 끌어내서 또 진 거예요. 사실 소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리 두 건을 치고 나니까 정말 그때가 이제 변호사 한 지가 한 17년쯤 됐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변호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라는 또 근본적인 제 업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사건이 한 7, 80건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하고 연애하지 말고 의뢰인하고 연애하지 말라. 왜냐하면 좀 객관적인 거리를 두라는 거죠. 한 건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다른 건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이 한 건 한 건에 정을 쏟다 보면 이게 두 건을 내리치고 나니까 막 이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가 돼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를 다 잡으려고 야 그래도 야 조우성이 너 옛날에 열심히 잘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잘했던 기억들을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제 스스로를 좀 세워보려고 제 블로그에 제가 힘들게 싸워서 이겼던 거, 그다음 이기지는 못해도 정말 잘 풀었던 그런 것들을 한 건, 두 건, 세 건씩 글을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냥 저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세 건쯤 올렸을 때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 요즘 출판사들이 그런 서치를 많이 인터넷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독특한 소재인데 한번 책을 내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 출판사가 리더스북이었었어요. 근데 참 그 공교롭게도 리더스북이라 출판사를 제가 아는 것이 그 출판사에서 나온 것 중에 그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었죠. 제가 2009년도에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 박경철 원장님이 의사로서 다양한 삶의 이렇게 스토리를 옴니버스식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야 변호사도 만만치 않은데 스토리가 의사 못지않게 나도 언젠가 그런 책을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띄엄띄엄 했었는데 바로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에디팅했던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말 안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3건 쓰고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출판사랑 같이 해서 1년 동안 글을 썼죠. 근데 1년 동안 글을 쓰면서 결국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제 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뭐라 그럴까 이 제 변호사 생활의 반환점을 돌 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제가 중간청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간청산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책을 써보겠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책을 쓰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 이렇게 뭐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화해 놓으면 한번 정리가 되면서 이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또 일으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책 때문에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힘을 얻게 됐었고 또 이 책이 출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첫 책이면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이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니, 가장 힘들 때는 사실 이렇게 막 누워 있고 더 이상 뭐 자포자기하고 막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근데 심리학
행복을 전공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강조해 주시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는 내가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 두 개씩 떠올려 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회복하셨고, 네, 사실 그래 언제나 이렇게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네, 길이 또 열려서 다른 분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패널분들 질문 주고받으면서 이야기 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변호사님 책을 2013년에 읽었어요. 저는. 오, 네, 2013년에 읽다가 제가 딱 한 페이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책을 받고 나서 한 페이지를 보고 이거 그냥 다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그 밤을 새 가지고 그 다음 날 다 읽어버렸어요. 음, 그 첫 번째 저를 네. 사로잡았던 네. 그 이야기인데요. 그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이제 그 상황을 여쭤보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고 싶어요. 25페이지에 네. 유언장에 네. 숨겨진 할머니의 진심이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그 유언장과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뭐 역으로 활용하신 할머니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네.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데요. 가끔 이거를 볼 때마다 좀 먹먹해져요. 네. 이 얘기를 듣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오늘의 전개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이야기를 네, 네,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와 교훈이 또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할머니하고 그 아들 부부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유언장을 쓰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행색도 초라하시고 뭐 그렇게 무슨 뭐 재산이 많으실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은 한 10억이 나온 거예요. 와.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일이 커진 거죠. 네. 근데 유언장을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셋이 있었어요.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같이 와서 어떻게 지금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은 출가한 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자녀 사남매니까 네. 다 4분의 1씩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내가 다 이렇게 봉양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그 아들이 한 그 70%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딸이 10 이렇게 갖는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써 달라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뭐 할머니도 뭐 마지못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끌려왔구나. 근데 뭐 이제 며느리가 대강 이렇게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조치를 밟아드릴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설명을 잘 해달라요. 그냥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죠. 그러면 쓰실 때 그 내용을 쓰시고 반드시 날짜 쓰고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찍으시라. 우리나라 유언장 특히 자필로 쓸 경우에는 주소만 빠져도 그게 효력이 없어요. 네. 이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어떤 그 돈 많으신 분이 300억을 돌아가시면서 Y대에 그냥 기부를 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돈 많은 줄 아니까 네. 어떻게 나눠질까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유언장을 딱 공개하니까 우리 아들들 말고 이 전 재산을 Y대에 다 기부한다. 그렇게 완전히 아들들이 막 놀란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들들이 Y대랑 소송을 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다. 왜냐 그 유언장에는 주소하고 날짜가 빠져 있다. 근데 자필로 다 사인을 했지만, 근데 그게 2년 동안 재판을 해서 결국은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 아들 다시 받아갔죠. 그만큼 유언장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리면서 나중에 쓰실 때 그거를 다 이름, 뭐 주소, 날짜 다 쓰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잘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오신 김에 그냥 다 써버리고 변호사 앞에서 그렇게 갑시다. 내가 집에 와서 쓸게.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이 며느리가 그 할머니가 지금 암이에요.
그래서 별로 얼마지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좀 단도리를 해놓고 싶은 며느리의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7개월쯤 뒤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며느리였어요. 아, 조 변호사님 그 기억나시죠? 그때 그 유언, 아, 네네. 제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나머지 딸들이 똑같이 4분의 1씩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소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때 제가 유언장 그렇게 코치한 대로 다 썼다는 거죠. 어머니가 유언장 그렇게 다 쓰고 그 유언장을 은행에 그 비밀금고에 다 집어넣어 놓은 상태인데 고모들이 지금 말도 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 사건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상대방 변호사가 저희 또 대학 선배님 변호사 박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셨지?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된 거예요.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선배님한테 그랬죠. 아, 선배님 이 사건이 이거 유언장도 다 있는 건데 왜 유언장과는 다른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까? 제가 화면에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의미심장 웃음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조 변호사가 설명을 참 잘했다고 그러더라. 이제 재판 들어갔어요. 이제 판사님한테 아 이건 유언장 있는 사건이니까 이거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 변호사가 그러는 거죠. 그 유언장 판사님 잘 보십시오. 그 유언장에는 주소와 날짜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할머니니까 좀 아차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며느리는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그래서 며느리분한테 아니 그 내용 그때 체크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그 안에 본래 내용들 뭐 땅을 누구한테 주고 재산 그거에만 집착했던 거지 그 뒤에 거는 잘 제 설명을 안 들었단 말이죠. 제가 할머니한테 잊지 마시라고 별도로 프린트까지 해서 드렸어요. 요거 빠진 무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이게 주소랑 그게 빠져도 본인 설명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의 진심이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진심대로 상속이 돼야죠. 막 이렇게 설왕설래 했는데 결국 6개월을 재판을 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유언장은 워낙 이렇게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항소를 안 했죠. 이제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다른 우리 뭐 선배님 댁에 갔다가 그 선배를 박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박 선배 오늘 술 한잔 사시라고 그때 그 사건 맞아 내가 다 졌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술 한 잔 사지.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먹는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조 변호사가 그때 재판 때 그랬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진심이 중요하다. 할머니의 진심이 중요하다. 자네 할머니 진심이 뭔지 알아? 뭐예요?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딸들이 이제 이렇게 병망을 올 거지 않습니까? 큰 딸한테 뭘 주더랍니다. 이렇게 메모를 주면서 야야 나중에 내 죽고 나면 요거 가지고 이렇게 뭐 상속 많이 하는 변호사한테 가서 좀 네 몫을 받아가라. 그거 준 게 제가 썼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퍼즐을 맞춰 보면 할머니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일부러 이렇게 효력이 없는. 근데 사실은 그 할머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여기서 내가 못 줘라고 하면 이제 아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분쟁을 하게끔 갖고 가시니까 소송을 통해서 지금 결국은 4분의 1씩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배 얘기가 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던 할머니의 진심은 다 똑같이 나눠주게 하는 거 그게 진심이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소름이 팍 끼치면서 야, 그 별로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던 그 할머니가 그 얘기 속에서 그 불쌍한 딸들한테 더 주려고 그 머리를 쓰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걸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저 같은 변호사보다 더 위에 계시구나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명하신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참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참 그런 거구나 하는 느낌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아들이 있고 그 저기 또 딸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내고 소위 장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러니까 장남들이 안 모실라 그러시라고 하면 또 장남 입장에서는 또 그 어머니가 왜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요 5손가락에 물어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더 애써줬다고 해서 더 주기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야 그런 또 깊은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하네요. 예. 네. 진심.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그 스토리 한번 말씀하셨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네. 막 들죠. 마구마구. 네. 호응 없으시고요. 호응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해요. 조금 멀리. 네. 저는 그 변호사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검사가 약간 직선적인 그 길을 걷는다면 변호사는 약간 곡선의 길을 좀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정말 굉장히 따뜻해지고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법의 메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변호사님께서.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법의 가슴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할 때? 변호사가 할 때.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감성적인 게 많이 밀려왔거든요. 누가 할 때 조우성 변호사님이 할 때.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딱 들으면서 과연 변호사님 지금 괜찮으세요? 네. 굉장히 막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하세요. 여기 굉장히 편한 자리예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저는 저를 더 많이 아는 친구도 있고 제가 굉장히 고민이 있을 때 많이 들어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단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은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신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존 그레이 박사의 그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그 책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성은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남자는 동굴에 숨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형적인 경상도 이 시골에서 자라서 가부장적인 집이고 어떤 감정을 남에게 표현하는데 별로 익숙지 않게 이렇게 자랐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변호사를 하면서 저보다 두 배 되는 그런 연세 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이 듣는 것은 꽤나 익숙해져 있는데 제 얘기를 남들한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마음 깊숙이에는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될 거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을 한 지가 한 4년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신철순 님도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페이스북에 갑자기 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 힘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꾸 책을 보면서 책 속에서 저한테 힘을 주는 문장을 저는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 뭐 책권문 이렇게 책에서 건진 문장 책권문이라고 해서 떼가지고 쓰고 그 밑에 제 생각을 담고 예전에 한번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의 일기장은 비어있다.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날 제가 되게 힘든 날이에요. 이게 사실 좀 일맥상통하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힘들 때 제 스스로를 힐링하기 위해서 뭐 글을 썼듯이 이렇게 저는 남의 얘기는 많이 듣긴 하지만 제 얘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이고 그랬을 때는 속으로 사귀면서 뭔가 책을 통해서 또 글을 쓰면서 하는 약간 그런 것에 조금 단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근데 책하고 얘기하고 SNS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감성적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가실 때 전화번호 하나씩 다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네, 몇 개 해놓고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힘드실 때는 한 분씩 정하셔갖고 전화하시는 걸로.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도 한데요. 저는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데요.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욕심쟁이.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법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요. 이렇게 네. 독서도 법률책도 독서 하나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 네. 50여 권 정도를 뭐 형법, 강론, 총론, 뭐 민사소송 이렇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의 책을 한 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50권 읽은 것보다 이 한 권이 더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제가 보니까 35기 정도, 35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징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뭐 명도소송, 그다음에 심지어 살인 사건 이르기까지 네. 각 사건이 아주 하나도 안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최초로 포스트잇은 안 붙여봤는데 이렇게 붙여가면서 밑줄을 이제 그려가면서 이게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인생 공부 많이 됐고요. 좀 이렇게 뭔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암묵지를 갖고 있는데 형식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분야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영업적인 스토리를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뭐 거기 때 죽고 사는 이야기도 저도 사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영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나 사업 분야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마지막 제목인 277페이지에 보면은 형사 사건의 변호는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종합 예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서에서 아는 후배들까지 구속이 돼서 이제 그 보증, 이제 피의자님 보증을 해주셨는데 이때 피의자가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증이나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건을 딱 봤을 때 이게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서 이 대응이 좀 달라져야 돼요. 네. 민사는 소장이 날라오고 결국은 이게 졌을 때 이제 돈을 이렇게 물어내는 이런 형태라면 형사는 고소를 당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형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는 초동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구한테 돈을 내가 만약에 500만 원 빌렸어요. 5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렇다고 친구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냐라면 제가 돈 300만 원 누구한테 빌려주고 뭐 안 떼먹혔다고 고소해달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대강 순서를 밟을 거예요. 300만 원 빌리면서 야 내가 한 달 뒤에 갚을게. 그래? 알았어 빌려줘요. 한 달 됐어요. 야 돈 미안 내가 꼭 또 한 달 뒤에 갚을게.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꼭 그럼 갚아? 근데 이제 두 번째 달은 좀 불안하니까 보러 왜 전화를 해요? 네. 전화하니까 뭐 저기 착신이네 사정으로 뭐 이렇게 착신이 금지되고 어떡해. 맞아. 이제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카톡에 있어 들어가니까 또 나가버려. 그러면 이 돈 문제에서 이제는 감정 문제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이 형사 문제, 이 남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감정이 이제 정말 격해져서 이런 분들만 내 이 돈 받아가지고 변호사님 나 공항에다 기부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소를 당한 사람들 어차피 제가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하는 거 못지않게 저쪽 지금 화가 나 있는 저쪽 네. 저쪽을 어떻게든 감정적으로 조금 누구를 떨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 수사를 경찰관이 하잖아요. 네. 경찰관도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B를 고소했어요. 일단 고소를 하면 고소 당한 사람이 나쁜 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가 먼저 가서 경찰관한테 B가 나쁜 놈이고 얘기를 한참 한 상태에서 B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때 B가 가서 처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질신문 같은 거 하거든요. 네. 그러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같이 만나는데 가서 싸울 게 아니고 일단은 가서 참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 고소인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지만 그 수사하는 사람도 네. 둘을 보는 거죠. 누가 더 문제가 많으냐. 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감독이 돼서 다 네. 지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 경찰관이 판단을 하고 경찰관 초동 판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고소인이 정말 열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막상 고소하고 보니까 이 자식이 연락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항상 그 고소인을 만나면 제가 먼저 더 90도로 절을 하고 네. 그럼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제 의뢰인은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제가 잡고 참 네, 이 네. 친구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지금 와이프가 지금 임신한데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런 제가 얘기 스토리텔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어르신이 좀 한 번만 좀 봐주시고 제가 막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야, 박수 좀 보내주세요. 저는 사실 변호사하면 왠지 딱딱하고 정말 그 머릿속에 이 글자만 딱딱 박혀 있는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정말 다방면에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이 변호사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직업관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멋지십니다. 방금 이 소통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다 불통에서 발생해요. 네. 이 상대방과의 네. 불통에서 발생하고 또 네. 심지어 경찰관과의 불통이 되면 경찰관은 이놈 나쁜 네. 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네. 법정하면 또 판사와의 불통. 네. 그러니까 변호사는 되게 예민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경찰관이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네. 저거는 뭐다. 네. 또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눈빛 그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찰 조사나 재판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지는 것이 이 안테나를 막 키우고 네. 이 모든 상황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후배 변호사가 법정에 갔다 왔어요. 네. 어땠니? 그럼 얘가 나름대로 보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송이 있을 때 네. 이제 뭐 변호사가 경력이 뭐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법정에 출입하는 것은 이렇게 서면을 쓰는 거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네. 그 공기를 느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건지 그것은 결국은 경륜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형사 소송은 이 사람이 구속이 되지 않고 제대로까지 풀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관, 검찰, 수사관, 그다음에 상대방, 고소인, 네. 판사 이 모든 사람들의 감정선을 다 건드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종합예술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고요. 네. 그 아까 보증인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불구속으로 해주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니면 인척 중에서 구속이 됐다. 네.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죄가 전혀 없다 모르겠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풀게 하려고 하면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최근에 그 뭐 대한항공 그 사건도 네. 어떻게든 집행유예 나올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갇혀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오기를 되게 기다려요. 그러면 어떨 때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돌보는 사람들이 맞냐 안 맞냐? 이 사람이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냐? 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도 기껏 풀어준데 또 사고를 쳐요.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이 탄원서 쓰고 친구들이 탄원서 쓰고 이러면 울타리가 있구나. 네. 그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제 후배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약간의 뭐랄까 보여주는 거죠. 아니 변호사가 그냥 돈 받고 일해주면 될 텐데 쥐가 이렇게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적어도 이놈이 도망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걸 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진짜 도망쳐버린다 그럼 제가 아주 난감해지겠죠. 뭐 그렇다고 뭐 네. 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경찰이 걸기는 힘들겠죠. 네. 물론 제가 고의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범인 도피죄가 되겠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보여주는 이렇게 내가 책임을 집니다. 물론 또 제가 그 얘기를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수사관이나 판사가 볼 때 이 사람이 허튼 짓은 안 하겠구나 그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믿음인데 제가 듣기로 중간에 질문 하나 그 얘기 신뢰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오지랖 변호사님이시다. 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그런 신뢰관계를 주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의뢰인이 왔을 때 물론 이제 변호사님을 신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변호사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의뢰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신뢰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 초년병 시절에는 그냥 무조건 네. 막 좋아서 또는 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형 로펌에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제 어떤 법률사무소 그리고 제 후배 변호사들이 데리고 제가 월급을 주고 지금 있는 대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네. 고객을 끊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건 다 맞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소개를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나를 힘들게 하겠다. 네. 또 우리 후배들 힘들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저놈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시각이 애들처럼 저쪽만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초동 회의 때 제가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힘들겠구나. 그러면 네. 상담이 열심히 하고 오히려 자료 다 만들어주고 네. 상담이 안 보고 그냥 보내요. 소개시켜준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네. 그리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10건 같은 한 건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절감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심지어 공자님조차 네. 어질인을 얘기하시는데 공자님의 어질인은 분별의 인이라 그러거든요. 분별. 분자가 나눌 분자고 별자가 구별하거든요. 그분조차 나누고 구별해서 어질임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 같은 중생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일단 맡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 가서나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제가 네.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SNS하고 페이스북 이제 네. 언급해 주셔서 사실은 페이스북의 채권문 이것도 이제 저도 이렇게 잘 보고 있고 그런데 글이 많이 올라올 때가 이제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거에 네. 그동안에 그 힘든 거에 저는 좋아요를 계속 클릭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 네.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는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님의 팬이 된 계기가 네. 제가 그 세바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300 제가 횟수도 알고 있어요. 정말 광팬이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313회의 경청이라는 주제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팬이 돼서 이제 네. 막 이분 누구지 하고 막 찾아가지고 이제 친구 신청을 이제 네. 했던 거였고요. 그 두 번째에 다음번은 어떤 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385회에 네. 한번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뭐 관련해서 네. 중학교 때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저는 테마가 하모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에 다운 받아서 시간 날 때마다 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혹시나 네. 세바시 이렇게 두 번이나 출연하셨으니까 네. 3 한 번 더 출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 어떤 주제로 이번에는 강의를 하시려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주제는 좀 대략 그쪽이라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했던 감정적인 문제. 네. 이런 감정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저만의 몇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좀 사례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절. 네. 쉽지 않죠. 정말 그 좀 친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돈을 좀 빌려달라. 참 이게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잘 거절할 수 있나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체득한 건데 네. 첫 번째 누군가가 나한테 딱 부탁을 했을 때 초면에 바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 얘기하면 나 친구끼리 동거래 안 해. 그게 내 원칙이야.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러 올 때는 최소한 한 10분 이상은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이걸 내가 이 친구한테 그렇죠.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네. 근데 거기다가 아주 단정적으로 잘라버리면 네.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면전에서 바로 거절하지는 마라. 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마치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래 생각해 볼게. 이틀 뒤에 어떻게 내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러다가 한 일주일 뒤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친구는 진짜 화를 내죠. 그렇죠. 야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내가 딴 거라도 알아보지. 이런 식의 이제 네네. 오히려 욕을 얻는 목적. 그래서 저는 거절을 하되 좀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이라는 게 하루를 넘기지 말고 네. 거절을 하라. 근데 거절을 하더라도 좀 스토리를 넣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이 나도 지금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게 좀 구차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좀 믿고 싶은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저런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면전에서 거절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절을 하되 하루 이내에 하되 뭔가 좀 구구한 변명을 달아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네. 조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물어봐요. 그때 그거 어떻게 됐냐? 이거 잘 못하거든요. 네네네. 자, 맞아요. 그러면 보통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야, 그 뒤에 그거 잘 해결됐다.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안 그래 참 미안했는데 아이고 다행이구나. 안 그러면 야 지금도 힘들다. 그래.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데 세상 모든 일을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했을 때도 이 세상에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야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이 자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절은 거절일 뿐 단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 거절을 잘 못해서 인간관계에 단절이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네. 젊은 친구들도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 관계 매니지먼트라는 강의를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이 되게 그 IT 기술을 뛰어난데 이렇게 어떻게 사람 간의 관계를 가져가야지는 잘 모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얘기죠. 저 그런 걸 뭐 여러 건 봤기 때문에 이 그쵸. 말이 얼마나 칼보다 무서우냐. 그러니까 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계 매니지먼트와 문제 해결을 좀 엮어서 네.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데 그 관계를 또 풀어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한국인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이 정문화 때문에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근데 거절을 못해서 사람이 끊어지기도 하고 거절을 해서 또 끊어지기도 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안내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종합 예술인 같으세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 사실 지금 대학생이건 아니면 뭐 대학을 졸업해서도 진로나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막 공부하시고 사법고시에 그 입문하시고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은 유년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변호사님이 멘토가 되신다면 어떤 말을 좀 전해주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제가 이제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꿈 사실 그렇진 않죠. 오히려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들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예전에 뭐 시골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 가고 또 법대 가면 고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제 나이 한 30대 한 초반 중반까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3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또 지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나이가 들면서 계속 제 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고 정말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착하게 이제 보통 우리 마마보이 많이 들는데 저는 좀 파파보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게 참 커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평생 철도원으로 계셨고 또 키는 뭐 거의 저만 하신데 제 중고등학교 때 제 아버님 몸무게가 한 뭐 50kg. 와. 그러니까 너무 온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맨날 기억나는 장면은 어머님이 약다리시고 아버님이 하루 출근했다가 하루 출근 안 하셨다가 막 이런 거. 저희 외할머니, 장모님은 저 만날 때마다 내가 아버지 요즘 괜찮나 이제 그렇게 쭉 그 기억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아버님이 또 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네. 그래서 제가 딸만 둘인데 그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제 그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다 좀 같이 봐주고 계신데 며칠 전에 이제 78회 생신이셨고 야, 네. 그래서 제가 참 최근에 저희 대학 간 딸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야, 너는 아빠 생각하면은 어떤 그 단어가 떠올라? 네. 왜냐면 그 저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한번 해봐가지고 네. 우리 딸내미가 좀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 우리 이제 대학 간 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첫 번째가 소통 그러는 거예요. 소통? 이렇게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아빠가 그 내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해주잖아. 그래? 두 번째는 효도 그러는 거예요. 효도? 할머니 할아버지 잘 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 나 그냥 뭐 생활비만 좀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맨날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빠가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잘한다. 제가 좀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막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아버님한테 느끼는 그거 그러니까 평생 그냥 막 그냥 말단 공무원 시작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질 때마다 저한테는 그 아버지라는 그냥 사회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아주 뭐 뛰어난 훌륭한 그런 지위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참 저한테는 아버지라는 존재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파파보이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청소년들이나 네. 그 대학생들한테는 그냥 파파보이가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저희 딸도 이제 고3, 고1이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저희 세대랑은 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요즘 조금 다른 얘기는 요즘 인공지능이 되게 발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딥러닝 정말 그 깊은 배움이 가능해져서 이제 정말 컴퓨터가 사람을 여러모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진짜.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보니까 그 도대체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주는 네. 그 직업은 계속 남을 거라는 얘기죠. 정말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아주 효율적인 부분들은 못 따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콜센터, 미국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콜센터 하면 지금은 다 그게 비싸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인도로 다 날려줘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영어로 그걸 배워주고 있는데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 컴퓨터 한 대가 몇십만 명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콜센터 친구 다 이제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미래가 앞으로 계속 바뀌니까 앞으로 어떤 직업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빠가 볼 때는 이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뭘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난 우리 딸들이 할머니 얘기도 잘 듣고 남들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그런 이 마인드셋을 계속 가져가는 게 그게 실질적인 경쟁력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소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가 바깥에서는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남성분들 특히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소통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밥 먹었어? 자자 이거 정도밖에는 아는 네, 요 세 단어밖에는 안 쓴다고 하시는데 네, 자녀분이 인정해줄 정도면 굉장히 소통의 달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예, 우리 그 패널분이 꼭 좀 질문 하나 네,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이 정말 그 엑기스입니다. 삶에 대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거절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거절을 잘하는 법에 관련된 책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300페이지보다 변호사님의 한 말씀이 네. 훨씬 효과가 있는 것 와. 같습니다. 아부의 달인. 아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미지와 함께 네. 거의 옳은 얘기만 합니다. 아 예.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됐다면은 네. 저는 어떤 형사 쪽을 전문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쪽에 좀 관심이 네. 많은데요. 오늘 질문도 7개 중에 네. 반적 이상이 그런 분야인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이고요. 최근에 언론 등에 보면은 이제 네. 소송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들이 이제 변호사님이나 판사님 등에게 테러를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힘들게 하고요. 일례로 이제 뉴스에서 이제 뭐 석궁 테러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의뢰인 때문에 너무 힘들게 했던 이런 힘들으셨던 경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당연히 그런 경험은 있죠. 그런 경험은 있는데 그 포인트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지도할 때 질 사건일수록 더 자주 회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100%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결과를 놓고 이기면 좋은 변호사, 지면 나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게 계약서를 잘못 쓴 바람에 어차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런 점에서 이게 힘든 사건입니다. 근데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이 사건 하나 진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그런 사건은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사장님이 이 사건에서 뭘 배우셔야 됩니까? 보세요. 계약서 하나 잘못 쓰니까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수업료 삼아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질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이게 왜 치고 있고 왜 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치고 나서도 이해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왜 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래도 변호사가 열심히 잘해줬구나. 그러면 진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건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겨도 전혀 소통 안 하고 뭐 얘기하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기잖아요. 자, 이겼습니다. 그러면 칭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길 걸 이겨놓고 뭘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아까 뭐 테러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원래 그분들이 진짜 아주 정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 감정이 점점 좀 올라가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라면을 끓이다가도 냄비가 이렇게 막 끓어올릴 때 어느 순간 한 번씩 이렇게 열어만 주면 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꾹 닫고 있으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앞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고 격정적인 사람들을 잘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잘 들어주느냐. 네. 제가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처음 초도 상담할 때 상담 시간이 한 2배쯤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돼줘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변호사가 객관적이어야지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결백한 사람들은 사건에 안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로 내가 40% 잘못했고 제가 60% 잘못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들한테 얘기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너도 잘못했네. 그 얘기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꾸며요. 이렇게. 그러면 변호사 앞에 와서도 자기를 꾸며요. 왜냐?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이 변호사가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분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분치를 해서 그 말을 믿고 가다가 나중에 재판장에서 뒤통수가 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다 들어주고 무조건 그 편, 저 새끼 나쁜 놈이군요. 같은 편이 돼주면 이 사람 조금씩 이렇게 긴장을 푸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내 편이구나. 네. 그러면 이제 보따리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분리할 수 있는 것들 다 제가 끄집어내는 거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2시간 상담을 하지만 거기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뢰밭을 미리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이 변호사는 내 편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일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뒤에 그 사람한테 뭔가 꾸짖어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믿어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립되고 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하신 그 내용이 그게 변호사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법리적으로만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들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되게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들을 지금 고용해서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는 제 후배 변호사들 중에 오히려 그런 감정 컨트롤을 잘 하고 이런 친구들이 좋지 공부는 잘하는데 들어가서 맨날 싸우고 나오면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 공감, 소통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변호사로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도 분명히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할아버지인데 원래 할아버지들이 정말 이렇게 대화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를 끊으면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 이 책 보고 왔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럼 제가 말씀하십시오. 근데 좀 힘들어도 그게 어느 순간만 지나가면 이제 그분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풀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때문에 더 몸속에 좀 살이 쌓이지만 경청하는 변호사로서 그래도 많이 지금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단어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줄. 네, 끝까지 안 들어주고 중간에 듣다가 말면 그죠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듣고 또 따뜻한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낡은 말뚝도 봄이 돌아오면 푸른빛이 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 조우성 변호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나거나 진짜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변호사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풀어놓고 또 봄빛처럼 푸른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따뜻한 그런 봄빛, 희망을 가슴에 품고 또 새 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자, 다음 주 광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7시에 현직에서 퇴직 후를 준비하는 퇴근 후 2시간이라는 책인데요. 네, 정기룡, 김동선 그 저자님과 함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고요. 정말 유익한 또 자기 개발에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써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부포럼 대전은 지식 나눔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재능 기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우리 신현봉 PD님, 인재현 PD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방청객 여러분들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야, 멋진 분들과 또 정말 마음이 따뜻한 우리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소통의 달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